박수로.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재익을 합니다. 사실 과정 중에 있어서 사실 자격이 약간 좀 미천한데도 불구하고 조성환 선생님이 사실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시다가 또 부족한 점이라든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좀 따끔한 지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근래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조성환 선생님이 번역했던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라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뽑자면 님과 놈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뭐 님은 아시겠지만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어느 기준 이상의 어떤 삶을 지칭해서 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놈은 약간 좀 도덕적으로 약간 흠결이 있거나 아니면 지칭이 좀 낮은 사람이 있어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그 한창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 미투 운동에 있어서 이 말이 사실 떠올랐습니다.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이 사실 어떤 한순간에 님에서 놈으로 이제 전락하는 그 경우를 보게 됐는데요. 사실 이 오그라 선생이 얘기하는 님에서 지금 미투에서 보는 것처럼 님에서 놈으로 변하는 인격의 격하는 오그라 선생이 이야기하는 한국이 어떤 도덕적 지향성이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무장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유교의 힘이 크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유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유교는 가족에 있는 윤리를 사회 국가의 윤리로 확장시키는 것에 있었고, 이게 다시 말해 어버이에 대한 효도와 형제끼리에 대한 우애 및 가족 윤리를 사회나 국가로 확장시켜서 임금에 대한 충성과 벗 사이의 윤리라는 윤리로 확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네. 질서와 조화를 목표로 국가 체계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그러니까 사실 유교라는 것이 부모님과의 어떤 그 효도라든가 형제 간의 우애를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뭐 신하든가 벗에 대한 어떤 신으로 이제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갖는 것은 중앙 집권적인 어떤 체계로 가는 데 있어서 큰 이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각각의 어떤 가족의 윤리들이 하나의 어떤 사회라든가 국가로 이제 수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의 형성 단계에 있어서는 어떤 어쩔 수 없는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 가장 놓치는 것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데 좀 어려운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비근한 예로 바로 서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자의 경우는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윤리 속에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 사회나 국가로 이제 수렴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관계를 사실 해결하지 못한 하나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어떤 지난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우리의 어떤 치욕이라든가 뭐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근대에 있어서의 어떤 한일 합병에 있어서의 어떤 가장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바로 유교의 병폐 내지는 성리학의 병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한 데 아주 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 제가 이제 이런 입장에서 세종을 봤을 때는 약간 세종에 대한 평가를 한번 다시 살펴봤는데, 두산백과에서는 이상적인 유교 국가를 이루었던 군주다라는 설명이 있고, 그리고 그가 읽었던 책이나든가 그가 지었던 책들 대다수가 유교 경전과 관련이 매우 밀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웠던 어떤 제도라든가 어떤 교육 체계, 이런 것이
국가 시스템뿐만 아니라 향촌 지역 사회까지도 그 교육기관이라든가 이것이 유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에 당하고 체계화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 드는 게, 세종시대에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우리의 그 향악이라고 하는 우리 아악을 정비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사실 말하고 싶었던 그 노미였던 장영실이 님이 되는 과정에 있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유교라는 게 원래 본래적으로 그 가족윤리를 사회나 국가로 그 확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다양성을 포용하는 데 가장 문제점이 있었는데, 세종이라는 인물은 유교라는 제도를 이식하고 이걸 체계화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런 다양성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이걸 가꿨다는 점이 제겐 사실 큰 어떤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그 어떤 의미냐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체계 속에서 그 한자 문화권 속에서 그 훈민정음을 창제한다는 것 자체가 최만리 상소에서 나왔지만, 이것은 거대한 세계 국가 질서에서 위반되는 행위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어떤 세계 정치의 질서를 지속하면서도 우리의 어떤 본래적인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창제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사람은 그 유교를 넘어서 어떤 유교를 넘어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호학했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호학이 그 당시에도 세종이 호학했다는 측면이 중국 황제에도 알려져서 그 당시 그 중국의 거의 70여 명의 어떤 학자들이 모여서 성리대전을 만든 지 4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것을 조선 국왕에 하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당시 그 세종이 어떤 유교의 어떤 열중하고 어떤 학문의 종지를 삼고 확장했지만, 그 이면에 우리의 본래적인 어떤 특성을 살리고 강화했다는 점에서 어떤 의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제 의문과 화두를 가지고 세종을 볼 때, 세종이라는 어떤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술이라든가 언술들 자체가 하나의 어떤 관념 체계로서 묶여진 것이 아니라 이른바 어떤 사건의 어떤 나열들 속에서 이것들을 세종의 어떤 말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의 관념을 읽어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종을 연구할 때는 그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걸 보게 됐는데, 조선왕조실록은 사실 아시는 것처럼 그 시간 순서대로 엮여진 역사책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재미있는 부분이긴 한데, 당시 역사서술 방식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편년체가 있고, 하나는 왕에 대한 이야기, 신하에 대한 이야기, 제후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묶여지는 기전체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알 수 있는 사기라든가 고려사가 이런 기전체의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음은 기사 본말체라고 하는 사건 중심으로 역사가 서술되는 형태가 있는데, 그 삼국유사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왕조실록 체계를 만든 인물이 바로 사실 세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의 자기의 어떤 수용이 한 측면이 그 표면적으로 나오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세종이 어떤 학문적 경향이,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유교를 중심으로 유교 국가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세종의 어떤 수양론을 검토한다는 것은 어떤 그의 관념 체계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반대로 저는 그 육아의 수양론을 중심으로 세종의 어떤 언술이라든가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환원시켜서 그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고 이 유교의 수양론으로 읽혀지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따로 빼서 나중에 한꺼번에 결국엔 세종의 수양론이 어떤 형체이겠다라는 형식의 어떤 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오늘은 그 세종의 수양에 대한 언술들을 좀 육아의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사실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성리학의 어떤 학문적 배경에서 수양론을 검토해 보면 그 수양론이라는 것 사실 심성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심과 성으로 파악하고 있는 심과 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이 심성론에는 사실 핵심 명제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증리와 심통성정이란 말입니다. 그 성증리는 그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해서 성증리로 이제 계승한 건데요. 인간은 누구나 선한 본성을 리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선한 본성이 선한 감정으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면 개개 인간은 누구든지 이상적인 인간상인 도덕군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이 도덕적인 이상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큰 어떤 태제가 되는 이 성증리는 선한 본성이 그대로 감정으로 이제 드러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본성이 어떤 선의지로 그대로 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부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경의 수양론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심통성정이란 말이 있는데 성과 정, 다시 말해 본성과 감정을 마음이 통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발의 어떤 본성과 이미 일어난 감정을 모두 아우르는 것인데 이런 인식은 사실 결국에는 어떤 수양론의 어떤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미 일어나지 않은 미발일 때는 본성의 영역을 수용하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경 내지는 함양의 공부를 제시하고 이것이 일어난 감정으로 있을 때는 성찰과 궁리로서 수양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걸 심성론을 거경과 궁리라는 어떤 수양론으로 도출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고려 말 성리학을 수입했을 때의 당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초기 유학자라고 볼 수 있는 이색이나 정몽주 같은 분들은 이런 심성론과 수양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 초기에 이제 수양론은 이게 상당히 정형화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중에 이참이란 분은 수양을 통해 군주가 바른 마음을 보존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바른 마음을 통해 정심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바른 마음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종시대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경향이라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종의 수양에 대해서 직접적인 선행 연구가 사실 없습니다. 그나마도 유사한 것이 금장태 선생의 세종시대의 어떤 유학자들을 가지고 세종시대의 수양론을 분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각주 12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현시사의 경세론 문제를 1차적인 과제로 삼고 심성론의 근원적인 문제로 천착하지 않으면서 그 현실과 연결시킨다는 것이 아주 일관된 태도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른 마음을 통해 통치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어떤 이 생각이 계속 줄곧 이용되어 왔는데 이것이 어떤 학문적 경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세종의 주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세종이 어떤 학문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언변을 좀 몇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실록 5년 9월 7일에 나온 이야기인데, 나는 제자백가의 글을 보고 싶지 않고 다만 사서오경 통강 강목을 돌려가며 강독하고자 한다 라는 말을 하는 건 반면에, 임금이 말하길, 다시 말해 세종이 말하길, 사람의 자식으로 부모가 살았을 때는 효성을 다하고 죽어서는 슬픔을 다하는 것은 천성의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직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세종실록 7년 11월 29일에는 지금의 선비들은 말로는 경악을 한다고 하나 이치를 궁극히 밝히고 마음을 바르게 한 인사가 있다는 것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요. 이런 언변 속에서 세종의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배경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일 두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의 자식으로 부모가 살았을 때는 효성을 다하고 죽어서는 슬픔을 다하는 것은 천성의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의 본성을 천성과 자연이라는 단어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품성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어떤 선비들의 학문적인 그 목표라고 할까요? 선비들의 이 경향을 통해서 이치를 밝히고 마음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여전히 어떤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학의 범주 안에 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제로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유교의 수양론을 거경과 궁리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세종의 언론들을 사실 거꾸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경을 마음의 수양이라는 측면으로 보고, 또 궁리라는 것은 이치의 탐구라는 내용에서 이제 이런 어떤 유학의 어떤 기본적인 도식을 가지고 세종을 살펴본 게 이제 이 다음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수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되는 것은 외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언설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세종의 수양론을 볼 때 가장 먼저 거론하고 이것을 중심 담론으로 삼고자 했던 용어가 바로 외천이었습니다. 먼저 이것이 언급되는 구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하께서 수제는 수제로 근심하시니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마음이 지극하옵니다. 그러나 근심만 하고 정사를 보지 않으심은 신 등은 옳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임금이 가뭄을 걱정하여 하교하기를 내 들으니 임금이 덕이 없고 정사가 고르지 못하면 하늘이 재앙을 보여 잘 다스리지 못함을 경계한다 하는데, 그리고 나의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지극한 생각에 부응하게 하라. 다시 말해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지극한 나의 생각에 신하들이 이에 따라라 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모두 다 사실 국난이랄까 가뭄 내진 수재에 대한 하늘의 견체, 그러니까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다 라는 한 측면에서 나온 언변들인데, 저는 이 내용이 다음 구절에서 이 외천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용은 내 어찌 능히 비를 오게 하였겠는가. 바로 이날 이제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임금이 내 어찌 능히 비를 오게 하였겠는가. 이것은 모든 신하들이 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수양 반성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외천의 실제적 내용이 공구 수성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수양 반성하였다는 내용이 바로 외천의 내용인데요.
사실 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세종이 나타난 천에 대한 함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천은 자연의 어떤 기능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후라든가 아니면 자연 활동의 어떤 작용이나 기능을 지칭하는 자연천이 있고요. 이것이 하나의 어떤 종교적 대상으로 지칭돼서 상제라는 개념과 합치되게 되면 어떤 인격진적인 측면에서 상제천이라는 것이 이렇게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상제천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되고 한 사람한테 독점되고 그리고 편파적이어서 이것이 어떤 종교적 개념으로 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천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천명이 사실은 좀 어떤 부작용이 일게 돼서 결국엔 하늘은 무친하다. 그것이 유독한 자에게 천명이 내려간다라는 측면에서 의리적인 측면의 어떤 의리천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세종의 경우에는 이러한 측면들이 모두 다 사실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면 그 외천이 어떤 하늘의 외천이 마음 수양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외천의 내용이 공부수성이라고 하는 두려워하고 마음을 가다넘어 반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사실 보면은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하가 수령으로 부임해서 각지에 부임했을 때에도 세종은 이 공구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조심하라는 얘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임금이 말하기를 모든 일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면 실수가 적을 것이니 그대는 그 고을에 가서 더욱 삼가고 조심하여 굶주리는 백성이 없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수령의 직무가 임금을 대신해서 백성을 가까이서 다스리는 것으로 볼 때 세종은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제이라는 국난이 닥쳤을 때나 누구보다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이런 점에서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종의 서양론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하늘의 모습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천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이 외제에 대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역사 서술이라고 보았습니다. 세종의 수양론을 외천이라고 하는 어떤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 내용은 두려워하고 수양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저는 역사 서술로 보았는데, 역사 서술에 대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쓰여져 있는 것에 대한 그 편집이었습니다. 당시 고려사는 정도전이 당시 고려왕을 황제로 칭했던 것을 임금으로 바꾸는 개수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엔 있는 그대로 쓰여져 있는 역사가 아니라 는 생각에 세종은 원래대로 그 편찬 작업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임금을 황제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한 틀이고, 쓰여지는 역사는 조선왕조실록 자체가 누구도 볼 수 없는 사실 역사책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는 임금으로서의 어떤 책무랄까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한번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반성하라는 어떤 의미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어떤 외천의 외제화된 형태다라고 사실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의 수양으로 보는 것이 바로 정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석하면 마음을 바르게 한다라는 내용인데 역시 임지에 부임하는 수령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바르면 사물을 처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앞에 이첨이 이야기했던 바른 마음으로 통치하라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봤을 때 분노할 때 노자와 상노 그리고 상대노라는 어떤 그 인간의 감정의 형태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이걸 검색했을 때 그의 아버지 태종이었던 분은 상노이 같은 경우는 90여 회가 넘었고 세종 같은 경우는 10여 회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위 기간을 생각했을 때 세종에 비해 태종은 과히 뭐랄까요, 다혈질 같은 어떤 성격을 보낼 반면에 세종은 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사실 세종이 호불이라는 어떤 문제라든가 자신의 형이었던 양녕대군의 아주 후하게 대접하는 문제, 나중에 제위 말에 오고는 자신의 세자 문종에게 섭정을 하게 하는 문제로 아주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공격 속에서도 이 어떤 상노라는가 상대노라는 감정의 형태가 노출되지 않는 걸 봤을 때 그는 역시 어떤 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수양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꼽아봤고요. 세 번째는 무태라는 태만한 마음을 없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세종실록 6년 1월 15일에 나온 그 구조를 한번 읽어보면, 대저 사람의 일이 혹은 버리기도 하고 혹은 걷어치우기도 하나 태만한 마음이 한 번씩 싹트게 되면 안일 방종한 대로 흘러서 성취하지 못하는 법이며, 학문에 있어서도 조금만 간단히 있으면 곧 권태가 오고 전진을 즐겨하지 않나니 모든 일이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또 그 다음 구절에서는 대저 군주는 정사에 부지런하고 게으름이 없어야 촌록을 편안히 누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사실 군사훈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앞에 흉년으로 군사훈련을 면해달라, 이거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종은 이러한 태만한 마음이 있게 되면 결국 일이 진전되지 않는다 라면서 다시 군사훈련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마음이 제위 말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다음 세대에게 왕권을 물려줘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정세에 부지런하고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무태가 그의 마음 수양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실 이치의 탐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학문하는 돈은 국리보다 먼저 하는 것이 없고 국리의 요체는 반드시 독서에 있다. 다시 말하면 주자는 이치를 탐구하는 수행법으로 독서를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것처럼 세종의 경약의 요체는 이치를 밝히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세종의 공부법이라고 할까, 독서에 대한 형태를 보면 그의 수양론을 좀 일견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경사 부분은 그가 살펴본 그의 독서에 대한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건데, 그가 주로 본 책들은 유교 경전과 역사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종실록 7년 12월 8일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경서를 깊이 연구하는 것은 실용을 하기 위한 것이다. 바야흐로 경서와 사기를 깊이 연구하여 다스리는 도리를 차례로 살펴보면 그것이 보여주는 나라 다스리는 일은 손을 뒤집는 것과 같이 쉽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세종실록 20년 12월 15일에는 경서와 사기는 채와 용이 서로 필요하여 편벽되게 폐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학자들은 경서를 연구하는데 끌려서 사학을 읽지 아니하니 경서를 배우는 자도 혹시 제가의 주석만 것에만 힘쓰고 본문과 주자에 집중하는 것을 연구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유교 경전에서도 또 주석만 보고 있으니 약간 그거에 대한 꼬집는 내용인데, 결국은 어떤 세종이 봤던 어떤 책들에 대한 그 형태가 바로 유교 경전과 역사책을 주로 보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사실 경연이라는 제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는데, 저는 이를 독서 수양의 장이라고 이제 명명해 보았습니다. 경연이라는 것은 국왕에게 유교 경사와 역사서를 강론하는 교육 제도 또는 그 자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의 어떤 원류는 중국 전한시기 선제가 유자들에게 석가강에서 오경을 강의하도록 한 것에서 유래되었는데, 당대에는 한림원에 이를 전담하는 시독학사, 시강학사, 직학 등의 관직을 두면서 어정 강의가 점차 제도화되었습니다. 특히 북송대에는 경연이라는 말이 비로소 사용되었고, 경연관의 직제가 더욱 정비되고 강의 교재 및 강의 일정도 체계화되면서 하나의 제도로 확립되었다 합니다. 이것이 원, 명, 청 시기에도 시행되었는데 특히 명대에는 이 경연이 중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연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고려 문종 때였는데, 이것이 조선으로 오면서 제도가 정비되고 기능이 강화되어서 나중에는 경연 정치가 발달하게 되게 됩니다. 유교 이념으로 통치 시스템을 마련한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를 길러내는 것이 군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주를 교육하기 위한 경연의 목적은 유교적 이상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주는 유교적 이상에 따라서 자기 인격을 수양하여 남을 다스려야 하는 어떤 수기치인을 해야 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내성외양이 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연은 도덕적 권위를 확보하면서 군주를 성의로 만드는 것이 제일 목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하 입장에서 보면 경연이 최고 권력자에게 평생 교육이었고, 군주 입장에서는 유교 국가의 군주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조절하고 극복해 나가는 일종의 훈련과 수양 과정이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경연의 주 목적은 국왕을 평생 교육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실 이를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국왕을 견제하는 하나의 정치 수단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데, 사관원이나 사원부의 관간의 기능처럼 유교 이념으로서 왕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 말기 공민왕 이후 국왕들이나 조선 후기 국왕들의 경우처럼 국정 중심이 국왕보다는 권신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국왕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경연을 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대에는 적어도 이런 혐의를 좀 벗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전에 있었던 태조, 정종, 태종의 경연 시스템을 이어받았지만 사실 그때는 이것이 이름만 있었고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세종은 즉위한 다음 날 경연관의 어떤 당상관들이 겸직하도록 제도를 만들었고, 그에 대한 인원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먼저 확정하고 나서 경연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사실 경연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경연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연청, 그다음에 집현전의 기구까지 만들어서 운영하였고, 이런 측면에서
경연에 대한 세종의 입장은 학습의 장이었고 수양의 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가 사실 그 거경궁리라고 하는 마음의 수양과 어떤 이치의 탐구라는 두 가지 그 유교의 일반적인 수양론을 가지고 세종을 봤을 때 포착될 수 있는 세종의 수양적인 모습이었고요. 그 밖에는 사실 아주 단편적이긴 하지만 수양 측면에서 온천욕을 좀 자주 했다는 측면이 이것이 하나의 수양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었습니다. 재미난 구절은 온수가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참못 신비로운 효험이 있으므로 내가 이를 구하는 것은 실로 백성을 위한 것이요 옛 사람들이 신선을 구하는 뜻과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 신선을 구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장생구시의 도교적 어떤 수양론과 연결될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았고, 불교 의례는 어떤 정치적 이슈였던 아주 큰 문제였던 내불당 설치를 하고 이에 대한 경찬회라든가 불교 의례가 이전 이성계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 이전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세종 때 이르러 이것을 적극적으로 경찬회를 하고 내불당을 설치한 측면과 그리고 석보상절이라든가 월인청광지곡 등과 같은 불설을 간행한 측면에서 이것이 어떤 불교의 어떤 원리를 따르고 수행한 측면에서 이 점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걸 가져와 보았습니다. 사실 내용들을 사실 한번 다 검토해 봤는데요. 준비한 것보다 사실 말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좀 좀 사실과 다르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소지에 있어서 좀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그 4페이지 공부 수성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중용의 업근데 신덕을 말할 때, 예. 근데 이후에 퇴계도 무진 육조소 같은 데서 선조에게 이런 말로 상소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이 그러니까 실록에 많이 나올 텐데 세종 이전에도 태종이나 이런 때도 있는지. 네, 상당히 일반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세종만의 특징은 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것이 이제 하늘에 대해 이제 경외한다라는 측면이 주로 기우제라든가 하늘에 자연재해 있을 때 하늘에 제사 지냈을 때 나타나는 양태로 나타나는데 그 기사에서 우연찮게 하늘을 두려워한 공구수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것이 외천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종 자체가 이런 공구수성을 임지로 이제 떠내보내는 수령들한테 하나의 어떤 훈령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라는 측면이 이 세종이 공구수성 다시 말해 그것이 외천으로 형태로 나타나 가지고 자신을 수용하는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중용에서는 천명지의성으로 시작은 되지만 도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도에 대한 공구수성이고 주자는 그거를 천리, 성리학의 리에 대한 공구수성으로 바꾸는데 네. 퇴계는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천이나 상제를 염두에 두고 공구수성을 선조한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그거의 원조격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게 이 앞에 태종이나 이런 데도 있는지, 그러니까 외천과 결부된 공구수성이 있는지 하나 궁금했고, 네. 두 번째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성리학의 일반적인 이런 거경궁리라는 수양학인데 일반 사대부의 수양학과 임금의 수양학은 조금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처지가 다르니까 그 점을 좀 부각해 줬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역사에 대한 부분은 역시 제왕 왕의 성격인 것 같아요.
역사를 생각하면서 수양을 하는 네. 실제로 그 시후지도라고 해서 이건 내가 후대에게 보여줄 도가 아니다 했잖아요. 바로 네. 그런 부분들이 일반 사대부하고는 다른 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세종의 수양을 결정짓는데 사대부하고는 다르게 역사에 대한 생각 네. 또는 백성에 대한 생각도 사대부도 물론 애민 많이 하지만 여기는 보니까 외천 우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걱정한다는 말이. 네. 슐민도 씁니다. 네? 우민 내지는 슐민. 슐민 그렇죠. 네. 그 말이 저는 좀 역시 왕적인 그런 요소들이 일반 사대부의 주자나 이런 수양론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을 있지 않을까. 좀 억지로 잡아낸다면 그렇게 되면은 그냥 성리학의 수양학과는 좀 다른 왕의 수양학으로서의 그런 거를 좀 특징 지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항상 자기는 어버이고 백성은 적자, 깐난애기다. 그래서 그 적자를 돌보는 마음을 그 마음을 기르는 게 세종의 수양이었겠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비참한 걸 보든지 네. 어쨌든 그 어버이 같은 마음을 길러야지 하는 게 세종의 수양의 포인트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 사실 제가 그 글을 구성하게 된 그 전제가 그 세종의 어떤 그 수양에 대한 논지가 사실 선행 연구도 없고 그거에 대한 관념적인 어떤 서술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그냥 이 기존에 정해져 있는 세종의 그 유교의 어떤 거경공리라는 하는 이거 가지고 그래서 거꾸로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걸러지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제 그러니까 유교 그거는 이제 성리학자로서의 세종의 수양학을 보는 거고 네. 우리는 왕으로서 보기 때문에 네. 차라리 저 같으면 서술을 일반적으로 성리학자의 수양학과 다른 세종의 수양학은 뭘까? 특징이 뭘까? 거꾸로 예. 해서 그 차이를 잡아내가지고 뭐 알겠습니다. 아까 역사 부분도 그러고 네. 외천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쪽이 네. 오히려 알겠습니다. 다른 수양학과의 차별성을 좀 내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글을 쓰고 싶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그래. 이건 네. 거꾸로 된 좀 느낌이거든요. 네, 거꾸로 일반 맞습니다. 그냥 성리학 수양학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이틀이면. 근데 사실 더 나아가서 유교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도교적인 측면에서 그 도물 관계라든가 채용 관계를 통해서 사실 이야기를 더 쓰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유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세종의 모습, 뭐 도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세종의 모습, 불교에 봤을 때 세종의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서 걸러지지 않은 측면을 가지고 다시 서술을 하려고 했었던 기획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경연을 네. 독서 수양의 장으로 본 건 저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근거를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경연을 하는데 어떤 대화를 보니까 역시 수양적인 측면이 있더라고요.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하는 경연이니까 네. 그냥 수양이다. 이거는 근거가 희박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불교도 말씀하셨는데 세종이 불교에 호의적이었다면은 혹시 불교의 어떤 마음의 수양적인 측면에 호의적인 그런 근거는 있는지 세종의 언설에서 네. 그런 것도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걸로 좀 보완 좀 하겠습니다. 그 사실 아쉬웠던 부분이 외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두려워한다는 어떤 내용이긴 한데 그 이전에 그 임금이라는 것이 대천 이물이라서 하늘을 대신해서 사물을 다스린다라는 어떤 태제로 세종을 분석하는 것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내용은 왕에 대한 어떤 직분에 대한 인식으로 하늘을 가져와서 보인 거기 때문에 사실 태종 때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나타난 것이라서 세종으로 대천이물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해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후에 천을 경천으로 해서 하늘 경외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약간 사상적 흐름이 이제 변화되는데요. 그 조선 중기 이후로는. 근데 이 초기에 있을 때 이 세종의 어떤 하늘에 대한 인식을 봤을 때는 다소 원리적인 측면에서 그 자연의 이법이라고 하는 그 천리로서 천을 인식한 게 주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표현은 외천이라서 하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 다스림의 어떤 이법에 대한 자신의 성찰이랄까 이런 걸로 해서 내면적으로는 그
두려워하고 성찰하는 공구 수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외면적으로는 그 역사 서술, 있는 그대로 역사를 서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외제화된 게 아닌가라는 것이 사실 앞으로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점이기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